이란이 두바이를 폭격한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원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서 발표한 숫자가 진짜 미친 수준이거든요. 무려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게 단순히 무기 몇 개 파는 계약이 아니라 중동 전체 방위 산업 생태계를 한국이 통째로 먹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뭐냐면 이 협력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그 보복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미사일로 타격했다는 거예요. 중동의 금융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인 두바이 국제공항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2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발이 묶였고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쏟아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무려 95%를 격추한 방어 시스템이 바로 4년 전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한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이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 방산기업에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죠.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케팅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광고도 아니고 실제로 자국 영토를 지켜낸 철저한 증거거든요. 천국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 95%라는 수치가 얼마나 경이로운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전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과 공학의 집합체거든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적의 탄두를 레이더로 포착하고 추적해서 정확한 궤적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기권 안에서 정밀하게 파괴해야 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때 성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천궁이 실전에서 95%를 달성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우디는 원래 미국 무기만 선호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무기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이 사우디 경제의 생명줄인데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니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주목한 게 한국의 공격형 헬리콥터 수리온이에요.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산 공격 헬기를 100대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업계가 완전히 들썩였거든요. 수리온 공격 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에요. 미국의 아파치 헬기는 대당 가격이 5천만 달러를 넘어가는데 수리온은 그 절반 정도 가격으로 비슷한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거든요. 게다가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도 엔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비가 간단해서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헬기를 배치할 수 있으니 전략적 가치가 엄청난 거죠. 더구나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인력 교육과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니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화가 난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언론들이 완전히 발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방산 수출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논리가 정말 가관이에요. 중국 언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한국 무기는 사실상 미국 무기의 복제품이다. 둘째, 한국이 수출에 성공한 건 순전히 미국의 정치적 입김 때문이다. 셋째, 한국 무기의 핵심 부품은 모두 서방에서 수입한 것이니 실제로는 서방 국가들의 승리다. 넷째, 심지어 한국 무기에는 중국산 부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중국이 돈을 버는 셈이다. 이런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주장들이 얼마나 웃긴지 하나하나 팩트로 깨드릴게요. 먼저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의 복제품이라는 주장부터 봅시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참고하긴 했지만 레이더 시스템과 유도 알고리즘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거예요. 특히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기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거든요. K2 전차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기술을 도입했지만 복합 장갑 설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K2 흑표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건 러시아나 미국도 못 따라오는 기술이죠. 두 번째로 미국의 정치적 입김 때문에 수출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폴란드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과 동맹 관계인 나라인데도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했거든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선호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실제로는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속한 납품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주장인 핵심 부품이 서방제라는 얘기도 이제는 완전히 구시대적인 인식이에요. 과거에는 확실히 그랬죠. K2 전차의 파워팩이 독일제 엔진을 썼고 이 때문에 중동 수출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독일 정부가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을 까다롭게 규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파워팩 개발에 성공했어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로템이 공동 개발한 국산 엔진과 변속기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 성능도 검증됐거든요. 이제 한국은 독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K9 자주포의 경우도 포시는 영국제를 쓰고 있지만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는 100% 한국 기술이에요. 네 번째 주장인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니까 중국이 이득이라는 건 정말 황당한 논리예요. 그럼 아이폰에도 중국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는데 아이폰이 팔릴 때마다 중국이 돈을 버는 건가요? 산업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소리죠. 한국 방산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중국산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범용 부품이에요. 핵심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100% 한국 것이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부품을 공급해도 그걸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발광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처참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도 중동 시장 공략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거든요.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한테 무기를 싸게 팔아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나가보니까 한국 무기한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미사일 입찰에서 중국제 미사일이 한국 미사일한테 밀려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됐는데 이게 중국 내부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중국의 방산 산업이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의 파병에서 실전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걸 바탕으로 무기 시스템을 개선해왔거든요. 반면에 중국군은 1979년 베트남 침공 이후로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무기는 사양서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인 거죠. 게다가 중국 무기는 애프터 서비스가 형편없기로 악명이 높아요. 부품 공급이 불안정하고 정비 매뉴얼도 부실해서 구매 후에 고생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신뢰성 문제예요. 중국은 무기를 팔 때 정치적 조건을 많이 달아요. 중국 무기를 사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하게 상업적 관계로만 접근하고 구매국의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하거든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 조건도 까다로운데 중국 무기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한국 무기가 딱 적절한 대안이 되는 거죠. 중국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경제 상황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진짜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이나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 기업들이 대거 탈출했어요. 애플도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옮기고 있고 삼성도 베트남으로 다 빼갔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수출이 막히니까 내수 경제도 죽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까지 터지면서 중국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진핑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중국 내부의 자본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댈 수 있는 건 동맹국들과의 교역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투자한 돈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노린 게 오일 머니가 넘쳐나는 중동 시장이었는데 여기서도 한국한테 밀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방산 수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대요. 시진핑이 직접 방산 산업 강화를 지시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담당자들이 숙청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무기가 좋아서 밀린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네 체면을 세우려는 거죠. 전형적인 정신 승리인 거예요. 중국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국의 기술 독립성이에요. 과거에는 한국이 핵심 부품을 서방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수출 통제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하나둘씩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거의 독립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어요. 엔진 국산화가 가장 큰 성과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전차나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시스템에서 엔진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독일제 엔진을 쓰던 시절에는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었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무기 수출에 대해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은 분쟁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까다롭게 제한했죠.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중동에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어서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전 세계 어디든지 무기를 팔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중국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면서 중국 주변국들한테 무기를 마음껏 팔 수 있게 됐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인도도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한국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필리핀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방이 한국 무기로 포위되는 형국인 거예요. 게다가 이 나라들은 전부 중국과 영토 분쟁이나 역사적 갈등이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권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합쳐서 1000대가 넘게 주문했는데 이게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력이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폴란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인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국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과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진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나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같은 기업들의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국 방산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통합 능력이에요. 서방의 선진 기술과 자체 개발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예를 들어 K2 전차는 독일의 장갑 기술과 한국의 사격 통제 기술이 결합된 걸작이에요. 천국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과 한국의 레이더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이고요. 이런 식으로 각국의 장점을 취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죠. 게다가 한국은 빠른 의사 결정과 신속한 납품으로도 유명해요. 서방 국가들은 무기 계약부터 인도까지 5년에서 10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의 F-35 전투기는 주문하고 인도받기까지 7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무기를 인도할 수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주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러시아의 위협이 급박한 상황에서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한국을 선택한 거죠.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 대비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니까 구매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이거든요. 폴란드의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전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폴란드도 자체 방산 산업을 키울 수 있고 한국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윈윈인 거죠. 애프터 서비스도 한국 방산의 큰 강점이에요.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지원하거든요. 정비 인력 교육부터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전부 패키지로 제공해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정적인 애프터 서비스 때문이에요. 중국 무기는 싸긴 한데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고장나도 빨리 고칠 수 있고 부품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운용하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헬기를 100대나 사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정말 중요한 나라거든요. 석유 수출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니까 여기가 막히면 사우디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사우디로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죠. 수리용 공격 헬기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헬기예요. 중동의 뜨거운 기온과 모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거든요. 미국의 아파치 헬기도 좋긴 한데 정비가 복잡하고 운용 비용이 너무 비싸요. 반면에 수리오는 정비가 간단하고 부품도 저렴해서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죠. 게다가 한국은 헬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완벽한 패키지인 거예요. 중국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상상이 가시죠? 중국도 사우디 시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한국한테 선수를 빼앗긴 거거든요. 더 화가 나는 건 사우디가 중국 헬기는 아예 고려 대상에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검토한 건 미국의 아파치와 한국의 수룡뿐이었어요. 중국 헬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한 셈이에요.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건 한국 헬기의 대전차 능력이에요. 수리용 공격 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전차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한국이 수출을 통해 헬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이 강해지는 게 싫은 거죠. 인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인도 중국 국경은 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지형이라서 일반 전차는 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주포는 산악 지형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중국의 자주포는 분당 2발에서 3발 정도밖에 못 쏘거든요.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죠.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지대에 한국 자주포를 배치하면 중국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돼요. 중국군이 공격을 시도하면 한국제 자주포가 집중 포화를 퍼부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 분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인도의 한국 무기 구매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거든요. 베트남 해군이 한국의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필리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산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필리핀이 한국 공격기를 배치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국 주변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일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보다 성능 좋은 한국 무기로 무장한 적들이요. 중국이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러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동유럽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이상을 주문했는데 이게 다 인도되면 폴란드군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돼요. 독일군보다도 전차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라는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셈이에요. 루마니아도 한국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나 체코 같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모습을 본 동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지가 바로 한국 무기인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노르웨이도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노르웨이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건 북극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에요. K2 흑표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엔진이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거든요. 러시아 국경 근처의 추운 지역에 배치하기에 딱 맞는 전차인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